새벽 4시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메티루아 68사. 사이공 외곽이 오래된 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 한참 꿈속을 헤매던 나는 전화 소리에 깨어났다. 창밖에서는 멀리서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문틈 사이로 스며든 바람이 삐걱거리며 들어왔다. 마치 알 수 없는 경고처럼. 나는 평소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려댔다. 여보세요. 이모. 저예요. 할래요. 소외 안 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딱 한마디 소개만으로도 나는 알 수 있었다 먼다. 이상하다. 하면 이 시간에 전화를 한 적이 없다. 아니, 평소에도 나에게 전화를 걸어온 적은 거의 없다. 투에 관한 일이 아니면 절대 먼저 연락해오지 않았다. 추가요. 어제부터 집에 안 들어왔어요. 저도 어디 간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모,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재어오는 듯 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생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물 때문은 아니었다.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한마디를 툭 던졌다. 그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모는 정말로 이모 아드님이 결혼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신하세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방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오직 휴대전화 불빛만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주름 가득한 얼굴. 그 안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얽혀 있었다. 바람이 다시 불어 창문이 덜컥 열렸고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낯이 말하는 것 같았다. 진짜 악몽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자. 그때 나는 술을 예쁘게 냈다고 믿었다. 나는 둘이 되도록 여자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내 외아들을 드디어 결혼시킨 순간이었다. 나는 믿었다. 가족이 생기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이 되면 모든 근심이 사라질 거라고. 나는 착각했다. 아주 크게. 그 여자의 너무 완벽한 미소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미 잘못된 거였다. 그녀의 이름은 마이, 예쁘고 온순하고 공손했다. 하지만 단 하나 그녀의 눈은 처음부터 한 번도 웃는 적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과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한 번의 이혼, 6살짜리 아이가 있는 사연 많은 여자라 조심스러운 거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과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래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미래 속에서 나와 투는 단지 잠기탄 이의 말에 불과했다. 우리는 도대체 뭘 잘못해서 스스로 그런 탄에 발을 들인 걸까? 나는 모른다. 다만 오늘 새벽 4시 나는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야. 나는 아직도 그날 오후를 잊지 못한다. 나이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의 말이다. 햇살은 몇 개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나는 미리 준비해둔 레모네이드 2잔을 들고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나이는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다. 그녀는 6살짜리 딸 옥을 데리고 있었다. 연한 크림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조용하고 단정했다. 너무나 흐릿해서 인상조차 남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 흐릿함이 나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들었다. 그녀라면 내 아들의 인생에 파란을 일으킬 일은 없겠지 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또 착각했다. 그녀는 말투가 부드럽고 고개를 조아리며 이모님하고 이에 다르게 대답했다. 아부도 아니었고 비굴함도 없었다. 딱 적당한 겸손함. 늙은 시어머니로서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투는 처음부터 끝까지 쑥스러운 듯 앉아 웃기만 했다. 원래 내 아들은 내성적인 데다가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 마이처럼 인생의 쓴맛을 본 여자 앞에서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아이 같았다. 그런데 단 3번의 만남 후 수는 나에게 말했다. 엄마, 저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놀랐다.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땀이 절정을 내린 적 없는 아이였다. 정말 확신이 있냐고 묻자 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인생의 항구를 찾은 사람처럼 평온함이 어려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믿었다. 내 아들을 믿었다. 나이도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첫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든 게 꿈 같았다. 나이는 부지런했고 집안일도 빈틈없이 해냈으며 자기 딸도 정성스럽게 돌봤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결혼 첫날 밤 저녁을 먹고 난 후 나이는 이른 시간에 방으로 들어갔다. 그 자체로는 이상할 게 없었지만 나는 문득 그녀가 방문을 잠그는 것을 보았다.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는 애써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 새벽 1시가 넘어 화장실에 가려다 우연히 방 안에서 들려오는 전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나이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건 그녀가 말하고 있는 선택과 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속삭이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친밀한 어조였다. 나는 엿듣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때 문틈 사이로 한 문장이 들려왔다. 이 시간에 전화하지 말랬잖아요. 정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가 누군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묻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나이는 언제나처럼 평온하게 행동했다. 아무런 흔들림 없이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핑계를 댔다. 그냥 옛날 친구나 친척이겠지? 하지만 그날 이후 내 마음엔 무거운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진 사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혼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까?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이가 투의 이름으로 꽤 큰 금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나에게 아무 말도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나는 은행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서류를 받아보니 서명은 분명 투의 것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내가 짜져 묻자 나이는 놀라는 기색조차 없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엄마 병원비가 급해서요. 그땐 어머니께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는 믿고 싶었다. 진심이길 바랐다. 단순한 실수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왜 남편의 서명을 대신했는가?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는가? 그날 나는 마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물도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그저 무표정한 차분함만이 있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다. 혹시 나는 내 아들을 누군가의 계획된 결혼 속으로 밀어넣은 건 아닐까? 한 여자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녀가 놓아버린 남자를 되돌아봐야 한다.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야 깨달았다. 그 의심스러운 대출 사건 이후 나는 마이의 과거를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했다.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투가 점점 뭔가에 휘말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너무 매끄럽고 너무 판격한 그 무언가야. 나는 슬쩍 물었다. 그녀의 전 남편에 대해. 목이 쇠설 때쯤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죠. 별로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어머니. 단 한마디. 바람처럼 가벼운 말투. 하지만 그 안엔 순간도 분노도 상처도 없었다. 오히려 은근한 여운이 감돌았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배신당하고 어린 딸과 함께 버려졌다는 여자가 그 일을 마치 팀꾼처럼 말할 수 있을까? 의심은 커져갔다.
그리고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다. 내가 유치원에 옥을 데리러 간 날이었다. 멀리서 낯선 남자가 옥 옆에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력.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눈빛만큼은 낯설지 않았다. 나는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그 남자는 옥의 입가를 조심스레 닦아주더니 무언가를 속삭였고 옥은 웃었다. 그 웃음. 낯선 사람에게 짓는 웃음이 아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 남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사라졌다. 나는 옥에게 물었다. 그 사람은 누구니? 어제도 왔었어요. 사탕 사줬어요. 엄마랑 아는 사이야? 응. 근데 엄마가 할머니한텐 비밀로 하래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서서히 얼어붙는 느낌. 그 사람이 옥의 친아버지라면 왜 나이는 숨기려 했을까?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 남자는 누구지?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추가 결혼 전까지 쓰던 오래된 휴대전화를 몰래 꺼냈다. 그리고 거기서 한 통의 문자 대화를 발견했다. 추와 그의 오래된 친구 사이의 메시지였다. 얘야, 네 와이프 뭔가 수상해야. 예전에 어떤 덤이라는 남자랑 자주 다니는 거 봤었는데 직장하니 사채 얘기도 돌더라. 조심해라. 너무 예쁜 꽃은 가시도 많다. 알지. 추는 그 메시지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아마 친구의 농담쯤으로 여겼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그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다음날 나는 조용히 공증사무소에 가서 아는 사람의 덤이라는 이름과 마이의 이혼 기록을 조회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결과는 나를 무너뜨렸다. 마이와 동우엔 반중이라는 남자는 한 번도 이혼한 적이 없었다. 애초에 결혼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즉, 옥은 혼외자였다. 그리고 그 남자는 여전히 마이와 함께 미해결 제출 문제로 민사 기록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충격. 마이는 예전에 집안에서 의도적 연애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대상이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던 전력이 있었다. 나는 그제야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함께한 저녁 식사, 천사처럼 웃던 며느리의 표정, 달콤한 말, 감사하다는 눈빛, 그 모든 것이 마치 완벽하게 짜인 연극 같았다.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은 단지 무대 위의 조연이었을 뿐. 그날 밤 나는 추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추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근데 끝까지 차분하게 들어줘야 해, 알겠지?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믿어온 선임마저 의심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은? 그날 밤 마이의 과거를 알아낸 후 나는 1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톡톡 얌철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그동안 내가 외면해온 경고처럼 들려왔다.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직접 마이와 대면해야겠다고.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노란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청수처럼 순하고 조용해 보였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단단히 말했다. 마이야, 엄마가 진심으로 묻는다. 너 엄마랑 추한테 숨기는 법 있는 거지?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아주 미세하게. 유심히 보지 않으면 놓칠 정도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치원에 나타난 그 남자. 추 이름으로 된 대출. 한밤중 전화 통화. 그리고 내가 다른 지역에서 살던 과거. 순간 공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시건물 소리도 멎고 마이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 저를 조사하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는
자기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 마이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한겨울 밤빛처럼 차가웠다. 엄마는 어디까지 알고 싶으세요? 전부. 설령 그 진실이 엄마를 청산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어도요. 나는 손을 꽉 쥐었다. 그제서야 마이는 입을 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에게 도전하듯 숨겨왔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덤이라는 남자 독의 친아버지와 과거의 사귀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제가 버렸어요. 그 사람은 저를 이용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고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몹을 납치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망쳤어요. 이름도 바꾸고 흔적도 지우고 완전히 끊으려고 했어요. 엄마는 제가 초를 속이려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과거가 날 놓아주질 않네요. 가슴이 재어들었다. 제출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기억 안 나세요? 엄마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서 전화 왔잖아요. 그때 제가 돈이 없었어요. 말도 못 꺼냈어요. 초가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해. 나중에 내가 감당할게. 그래서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초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한 적이 없었다. 아니면 숨긴 걸까? 그럼 사기 사건은? 그런 사기꾼이랑 같이 살았던 여자니까. 당연히 경찰은 저를 공범이라고 봤어요. 제가 변호사 쓸 돈 있었을 것 같으세요? 운 좋게 빠져나온 거예요. 나이는 나를 바라봤다. 예전처럼 부드러운 눈빛이 아니었다. 그 눈엔 지침과 허무함이 가득했다. 엄마는 제가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매일 다른 사람인 척하고 매일 불안 속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누군가 언제든 나를 사기꾼 여자라고 부를까봐. 그걸 참고 견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오, 그리고 그리고 엄마예요. 그런데 엄마가 제가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 전부를 계획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엄마가 이긴 거예요. 저 나갈게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누구도 데리고 안 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성은 말했다. 절대 마음을 약하게 만들지 마. 저 여자는 진실조차도 자기 뜻대로 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내 아내 엄마로서의 마음, 여자로서의 상처,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울고 있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마이는 짐을 쌌다. 그런데 뜻밖에도 단 하나의 가방만 들고 나갔다. 그리고 몹은 데려가지 않았다. 이 집에 두고 갈게요. 그 애에겐 안정감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애에게 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뿐이에요. 나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감사해요, 엄마. 적어도 저한테 직접 물어봐 주셔서요. 몰래 처벌하는 대신아.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말없이 처음 왔던 날처럼. 조용히. 어른들은 항상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야말로 그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에 비쳐 보이며 배워야 할 존재일지도 모른다. 나이가 떠난 후 집안은 숨막힐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옥은 울지 않았다. 떼쓰지도 않았고 엄마 어디 갔어요? 라고 묻지도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일어나
스스로 이를 닦고 옷을 입고 책가방을 정리했다. 마치 누군가를 방해하지 않도록 프로그램된 작은 기계처럼. 나는 깨달았다. 그 아이의 눈은 누구도 찾지 않았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오기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려다. 그 아이가 여전히 끼어있는 것을 보았다. 말없이 울지도 않은 채야. 맑은 꿈 이념을 안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왜 그러니? 엄마는 멀리 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진실을 찾으러 간다고. 나는 멈춰섰다. 진실. 무슨 진실? 잘 몰라요.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아직 다 보지 못한 게 있고, 지 아저씨도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다고요. 다음날 아침, 나는 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다. 나는 투를 찾아가 전날 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투는 담배를 피우며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엄마, 사실 말 안 한 게 있어요. 뭔데? 나이가 지엄 아저씨랑 다시 연락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정리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을 줄은. 나는 한숨을 쉬었다. 투를 원담할 수는 없었다. 그 애는 마이를 정말 사랑했으니까. 과거가 어떻든, 아이가 누구 아이든. 그걸 다 안고 가겠다는 마음이었으니까. 그로부터 사흘 뒤. 모든 게 뒤집혔다. 어떤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나는 익숙한 필체를 알아보았다. 편지를 열었다. 투의 어머니다. 저는 지엄입니다. 유치원에서 저를 본 적 있으시죠? 먼저 몰래 나타나 죄송합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빚도 많았고 나이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해치려 한 적은 없습니다. 옥은 제 딸입니다. 이 사실이 기분 나쁘시겠지만 한 가지는 꼭 아셔야 합니다. 나이는 자기 것이 아닌 빚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녀는 다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걸 선택했을 테니까요. 저는 병에 걸렸습니다. 낫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언젠가 말했어요. 자기가 사라진다면 그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한 말일 거라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만 더 이해받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편지를 놓았다.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이 비밀을 묻고 싶지 않았다. 무슨 비밀?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옥을 두고 떠났을까? 혹시 그 아이를 더 끔찍한 무언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였을까? 그날 밤 나는 옥을 품에 안았다. 나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옥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모두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래도 좋은 걸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가 과연 정의로운 피해자였는지도 수가 넘어간 어리석은 어머니였는지도 이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이가 돌아온 날은 바람비 내리는 어느 늦은 오후였다. 나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옥이 머리를 말린 후 부러진 팔의 이념을 안고 놀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옥은 고개를 번쩍 들며 말했다. 엄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나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뒤에 흠뻑 젖은 채 작은 검은 가방 하나를 들고 화장은커녕
예쁜 옷도 없었다. 그저 여리고 눈빛이 깊어진 한 여자다. 저련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돌아온 건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드리고 가려고요. 내가 뭐라 말하려는 순간 나이는 조용히 손에 든 가방을 내밀었다. 여기 안에 왜 제가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어머니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하는지가 담겨 있어요. 나는 손이 떨리는 채로 의자에 앉아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USB 하나, 작은 노트, 그리고 임신진단서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USB를 먼저 열었다. 내 옆에 녹이 말없이 앉아 있었다. 화면엔 녹음된 통화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여자랑 결혼만 하면 돼. 내 빚은 내가 해결해줄게. 대신 집 등기엔 내 이름 넣어. 쟨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넌 그냥 말 잘 듣고 얼굴만 좀 내밀면 돼. 그 목소리 추였다.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투, 그 어색한 숨소리, 그 부드러운 말꼬리, 틀림없이 내 아들의 목소리였다. 진짜 괜찮겠어? 감정도 없이 마이랑 결혼했다가 나중에 터지면 그냥 내가 속은 척하지 뭐. 이혼에 아이까지 있는 여잔데 사람들이야 걔가 꼼꼼이가 있었다고 생각하겠지?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심장이 뭉개지는 것 같았다. 내 아들이 돈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모든 잘못을 그 여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였어? 나는 두 번째로 노트를 펼쳤다. 거기엔 나이가 남긴 일지가 있었다. 날짜별로, 사건별로, 초의 수상한 행동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딴 남자와의 접촉이라는 소문 뒤엔 사실 딴 남자가 아니라 초과빈 문제로 만나는 탄이라는 채권자였다. 공용 계좌에서 몰래 인출한 금액, 새벽마다 통화하는 초의 녹음. 마지막 페이지야. 밤새 쓰인 듯한 떨리는 글씨가 있었다. 누가 믿어줄까? 이혼했고 아이가 있고 거짓말을 들었었다는 내가 피해자라는 걸. 나는 사랑해서 실수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부엌 등은 깜빡이고 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이는 조용히 일어섰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그냥 자기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옥도요. 아이를 데리고 갈게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법정으로 가려고요. 저 소송 걸었어요. 감정이요. 허위 혼인, 재산 목적 접근. 사람들이 수군대고 욕하겠죠? 그래도 이번엔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떨궜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숨이 막혔다. 그동안 나는 나이래. 등유한 여자, 재산된 여자로 의심해왔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그 여자는 더 이상 그날의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기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태울 각오가 된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 눈빛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심을 보았다. 재판날 안개가 자욱했다. 나는 오래된 외투를 꺼내 입었다. 첫 월급을 받은 추가 첫날에 사줬던 바로 그 옷이었다. 법원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나는 걸음을 멈췄다. 내 앞에는 두 아이가 있었다. 하나는 벤치에 앉아 팔이 부러진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세상도 모르는 아기였다. 할머니,
오늘은 진실을 말해줄 거죠? 옥이 고개를 드러내게 물었다. 그 질문은 숨결처럼 가벼웠지만 어느 판결보다도 무거운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심장은 처음으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걱정함. 나이는 혼자였다. 변호사도 가족도 없이 그저 하나의 파일과 저련한 눈빛만이 그녀의 무기였다. 투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나와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 뒤엔 낯선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티고는 결혼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는 녹음 파일과 증인의 진술로 제출되었습니다. 곧 나는 증인석에 불려나갔다. 판사는 내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그 질문은 내 가슴을 갈라넣는 칼날이었다. 티고, 의무인 투의 어머니이신가요? 녹음 파일에 담긴 목소리가 아드님의 목소리임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침을 삼켰다. 손이 떨렸다. 나는 나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투를 바라보았다. 내 아들. 내가 얻고 자랐고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아끼고 모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처음 자전거에서 넘어졌을 때 내가 그를 안고 정원까지 달려갔던 날.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 밤새 그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던 밤. 결혼식 날. 신부 곁에 서서 아이처럼 기뻐하던 그 얼굴.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자리에 낯선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네. 그 목소리는 제 아들이 맞습니다. 걱정은 숨을 죽였다. 수의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고 나이는 눈을 감았다. 수는 손을 꽉 쥐었다. 나는 선택했다. 미움이 아니라 진실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듯 했다. 그때 서기가 갑자기 외쳤다.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신청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의 형님, 즉 지영의 친누나였다. 그녀는 앞으로 나가 서류를 제출하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조카가 이런 일에 휘말리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이건 제 동생 지영, 사망 직전 남긴 메모입니다. 이틀 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걱정하는 충격에 휩싸였다. 나이는 자리에서 걸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이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편지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지영이 수에게 접근했던 이유, 그들이 주고받은 암묵적인 거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수의 주도가 아닌 지영의 조작이었다는 구간. 처음엔 투가 거절했지만 지영이 예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직전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결국 투는 협박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 심지어 마이 명의로 된 대출의 대부분도 마이 몰래 조작된 서류를 사용해 지영이 만든 것이었다. 마이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녀는 내가 사랑했던 단 한 사람이며 동시에 내가 가장 망가뜨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걱정은 번개처럼 멈췄다. 나는 나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속삭이듯 말했다. 난 모든 걸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믿었는다. 마이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건 증거로 확인된다. 제 의뢰인은 피해자이자 오랜 시간에 걸친 계획적인 협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는 투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소리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작은 아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금 그 아이는 누군가를 속인 사나도 어떤 잘못을 한 남자도 아닌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남의 아이였다. 진실을 말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내 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져났다. 재판은 끝났다. 나이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모든 혐의는 철회되었다. 초는 사기 공모 혐의로 6개월 직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형벌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익숙한 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곳이 더 이상 예전의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기 엄마와 함께 숙제하던 낡은 소파는 이제 텅 비어 있었고 가족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던 부엌에는 발길조차 닿지 않았다. 웃음소리도,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도, 아이의 제잘거림도 모두 사라졌다. 집은 남았고 사람들은 떠났다. 그날 밤 초가 돌아왔다. 말 없이 짐도 없이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내가 문을 열자 우리는 마주 섰다. 나는 분노할 줄 알았다. 소리를 지를 줄 알았다. 엄마들이 흔히 하듯 잔소리를 쏟아낼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저 이렇게 물었다. 배 안 고프니? 그 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밥을 데웠다. 손이 떨리고 눈이 뜨거워졌다. 나는 지금 어린아이도 아니고 신뢰도 잃은 한 남자에게 밥을 떠먹이고 있었다. 며칠 후 나이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조용히 숨지 않았다. 정계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옥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아이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아이 스스로 가져오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화분을 바라보았다. 분꽃.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내가 마당에 심었던 그 꽃이었다. 나이는 많이 많지 않았다. 그저 화분을 현관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옥을 데려가지 않을 때요? 이젠 그 아이에겐 할머니가 필요하니까요. 나는 놀라서 되물었다. 내가 그 아이를 잘못 가르칠까봐 걱정되지 않나요? 나는 당신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나이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오히려 실수한 적 있는 할머니야말로 진짜 배움을 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지간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옥은 내 옆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가운데에선 작은 여자아이, 아빠는 없었다. 나는 물었다. 옥아, 왜 아빠는 안 그렸니? 옥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아빠는 지금 다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 다음 날 아침, 수가반에서 나왔다. 옥은 그를 바라보았다. 초도 옥을 바라보았다. 순간의 침묵. 그리고 초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손을 내밀었다. 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사촌 포옹.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충분한 포옹이었다. 나는 마당에 서 있었다. 분꽃이 튀어있는 울타리다.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용기 있게 마주한다면 미래는 다시 그릴 수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플 수 있는 마음조차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한 부부정한 허리,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가진 한 노인이 나를 아이처럼 울게 만들었다. 그날 나는 옥을 새로 전학 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아이를 교실에 들여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신 목소리. 하지만 또박또박하게 말하려 애쓰는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의 친어머니입니다. 혹시 손녀를 한 번만 만나볼 수 있을까? 나는 말을 잃었다. 마이와 알게 된 이후로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했다. 그저 마음속에서 이미 잃은 사람지라 했을 뿐. 그런 여자가 지금 자신의 딸이 아닌 딸의 시어머니였던 나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나는 동의했다. 호기심도 있었고 뭐라 설명하기 힘든 마음도 있었다. 우리는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그 노인은 이미 와 있었고 낡은 바다리 셔츠라 태진 남사 가방을 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다. 하지만 고개를 든 그녀의 눈빛을 본 순간 나는 나이를 떠올렸다. 깊고 지친 슬픈 눈빛. 저는 딸을 되찾으러 온 것도 아니고 손녀를 달라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 빚을 갚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8년 전 마이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끝내 보내지 못했어요. 내가 편지를 열려 하자 그녀는 손을 내밀어 맞았다. 제발 제 딸에게 직접 전달해주세요. 만약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읽는다면 그 편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마이를 처음으로 투어 만났던 파테로 불렀다. 내가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자 마이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내 엄마가 주셨어. 마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지만 한참을 열지 못했다. 그분 뭐라고 하셨나요? 이건 엄마로서 끝내 갚지 못한 빚이라고 했어. 마이는 결국 편지를 열었다. 삐뚤빼뚤한 글씨. 줄도 안 맞고 문장도 엉성했다. 결표 말다. 엄마는 시도 때도 없이 말을 잘 못했단다. 시를 쓸 줄도 모르고 예쁜 말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그날 내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제 속의 아이를 지키게 해달라고 애원했을까?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안아줬다면 얼마나 달랐을까? 엄마가 틀렸단다. 체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엄마란 사람은 자식보다 중요한 게 없어야 했는다. 아빠를 잃고 너마저 잃어버렸다. 마이야. 만약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굳이 엄마라고 안 불러도 돼. 단 한 번 엄마라고만 불러준다면 그걸로 나는 평생 죄를 씻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너를 사랑하는 엄마. 모든 걸 되돌릴 힘은 없지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노파다. 마이는 편지를 적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내게 물었다. 아시죠? 그동안 엄마라는 사람이 저한테 딸이라고 한 번도 안 불렀어요. 항상 너, 그년이라고만 했지.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지금부터 이 늙은이가 그렇게 불러줄게. 우리 딸. 그 순간 나이는 울었다. 상처 때문도 억울한 때문도 아닌 마침내 안심할 수 있어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옥이 문을 열고 달려나왔다. 할머니, 엄마가 말했어요. 앞으로 주말마다 여기서 지낼 수 있대요. 나는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마이가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었다. 나는 손을 흔들어 답했다. 가슴이 한없이 가벼웠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더 중요한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짜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저녁상을 차렸다. 특별한 메뉴는 없었다. 그저 신김치로 끓인 국, 생선조림, 삶은 채소 한 접시, 그리고 따끈한 닭.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나는 4개의 젓가락을 놓았다. 2개가 아니라 수가 먼저 도착했다. 묵묵히 접시를 꺼내 도와줬다. 그 다음 옥이 달려왔다. 손엔 공책을 들고 신나게 외쳤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제 글씨가 제일 예쁘대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건 손으로 쓴 게 아니라 마음으로 썼기 때문이야. 잠시 후 마이가 도착했다. 손엔 작은 냄비를 들고 있었다. 호박국이에요. 엄마가 싱겁게 드시는 거 기억났어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그러다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엄마, 처음이었다. 그녀가 나를 그렇게 부른 건 아줌마도 이모도 아닌 엄마. 식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엔 아무 말도 없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 오래된 선풍기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러다 옥이 고개를 들었다. 아빠, 며칠 전에 아빠 오는 거 봤어. 모두 멈췄다. 옥은 계속했다. 근데 난 안 무서웠어. 누구나 오는 거잖아. 어른들만 숨길 뿐이지. 손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목소리가 잠겼다. 미안해, 우리 딸. 옥은 웃으며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 난 이미 용서했어요. 마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말없이 생선 한 조각을 그녀의 그릇에 올렸다. 이제 나는 그녀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왜냐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자신을 먼저 용서해낸 사람이라는 걸. 식사 후 나는 차를 끓였다.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주 앉았다. 서로의 역할도 체면도 판단도 내려놓고 나이는 새로 시작한 직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싱글맘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투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며 회계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옥은 곧 학예회에서 연극을 한다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손에 쥔 채 생각했다. 우리는 여기에 오기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잃고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 있었던 걸까? 하지만 나는 알게 됐다. 가족이란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 그날 밤 나는 옥을 재웠다. 그 아이는 잠들기 전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나중에 나도 커서 실수하게 되면 그때도 이렇게 안아줄 거예요? 나는 아이의 뒤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실수를 해도 괜찮아. 내가 틀렸을 때도 나는 항상 널 안아줄 거야. 왜냐면 그 실수 하나하나가 너를 더 좋은 사람으로 자라게 해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냉장고 문에 종이 한 장을 붙였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진짜
누군가 속상하면 말해줘. 누군가 소중하면 반하죠. 누군가 후회하면 다가와서 말해줘. 그리고 누군가 따뜻함을 느낀다면 계속 머물러줘. 여기가 집이니까.